자, 이제 파견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파견법은 작년도에 한 문제 나왔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두 문제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중요한 법인데 한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는 그래도 한 두 문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많으면 세 문제, 적으면 두 문제. 뭐 거기까지 예상이에요. 나중에 틀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개인 예측이야. 제가 만약에 이제 어디 시험장에 들어간다.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었으면 그렇게 낼 거다라는 생각이지. 출제위원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예상입니다. 자, 파견법은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제 파견의 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의 형태는 여기가 파견 근로자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둘이에요. 구조가. 한쪽 사업주를 저희들이 파견 사업주라고 그러고요. 파견한 사업주. 우리가 이제 소위 파견 업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을. 여기가 있고. 자,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랑 제한한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고용을 했으면 나에 대한 지휘감독도 소위 얘기하는 사용도 이제 이 사업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 파견은 그렇지 않은 거야. 파견은 다른 사람이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지휘감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사용사업주라고 그래요. 자, 왜 이렇게 했냐, 그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 두 사람이 계약 체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근로자 파견 계약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근로자를 나한테 파견 보내줘. 그럼 내가 얼마의 돈을 줄게. 그렇게 해서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이제 고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분의 상시 파견 근로자는 별로 없어요. 되게 모집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청할 때만 파견 근로자 채용해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법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보호장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요번은 우리가 간접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고용을 사용했는데 사용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보호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고용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더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은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나를 고용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첫 번째는 고용 문제. 즉 사용사업주에 의한 고용 문제. 자, 고용은 이제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사업주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용 문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똑같습니다. 차별 문제예요. 파견 근로자가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에 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이 같아요. 같은데 돈을 작게 줘요.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자,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파견 근로자. 반대편은요. 파견 사업주 근로자가 아니에요.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근로자. 항상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동종 의사물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근로자. 자, 여기랑 비교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만들어놨습니다. 뭐 차별 금지에 대한 흐름들은 기간제법과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이제 이 내용만 갈아 끼우시면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요건 제가 상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제 요 고용 문제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의규정. 정의규정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견 이런 거고 파견 사업 이런 거다. 파견 사업주가 있고 사용 사업주가 있고 파견 근로자가 있고 파견 계약이 있다. 그리고 차별은 똑같습니다.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복리후생 다 차별을 하지 마세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워낙 이제 고용 유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무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좀 이제 시책을 만들어라는 것들이죠. 다 노력 업무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노력해라고 정부가.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근로자 대표 노조가 추천합니다. 사용자 대표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고 노측이 추천한 노조가 추천한 대표. 그 다음에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용자 대표. 노동연구원이 있는데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추천한 공익대표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분들이 이제 이걸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약간 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핵심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파견 대상 업무. 원래 파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접고용이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연관을 시키게 되면 이게 과거에는 근로기준법 구조에 걸렸습니다. 과거에. 이게 뭐죠? 중간삭제 배제. 과거는 파견의 형태를 이걸 중간삭제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 됐는데 요 중간삭제 배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하고서는 즉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직업안정법, 오늘 보게 될.
직업 소개할 때 돈 받을 수 있거든요.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요거 있을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안 됐지만 만들어진 게 파견법이에요. 그러니까 파견법은 원래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의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파견을 볼 때는, 이걸 만약에 파견 업무를요, 다 열어주게 되면은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파견 천국이 될 겁니다. 이게 다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리스트 만들어 리스트를요. 파견 업무 리스트를요. 아까 말씀드리면은, 업무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파견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요런 리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데, 파견되는데, 나머지는 안 돼. 요런 식으로 파견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것만, 이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이런 식이 있어요. 요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 이거죠.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다 고민하다가 요걸 왔습니다. 요것만 된다라고 해서 상시 파견 업무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상시 파견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파견은 자 32개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내고 나머지는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상시 파견이에요.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잘 보시게 되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상시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에 관련된 공정 업무는 상시 파견은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생산 업무는 워낙 고용 유발이 큰 업무입니다. 이거 파견하게 되면은 다 파견될 거예요. 그러면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놨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요것만 있냐 그렇잖아요. 이게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 파견이 아니고 진짜 급할 때 하는 파견이거든요. 요거는 전 업무예요. 뭐를 제외한요? 절대 안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파견에.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한 전 업무에 허용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제조업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제조업에 직접 생산 공정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안 되는데 임시 파견하는 경우에는 절대 안 되는 업무를 빼고서는 제조업의 생산 공정 업무를 포함해서 전체 업무가 파견을 보낼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절대 파견이 안 되는 업무가 있어요. 절대 파견 금지 업무. 요거는 그냥 요것도 안 되지만 당연히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파견은 다 열려 있는데 절대 파견 금지 업무는 임시 파견도 못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절대 파견 금지되어 있죠. 건설 공사 현장 업무라든지 뭐 이것도 요약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건설지계에서 파견 허용하게 되면 역시 건설은 굉장히 고용이 유발이 큰 업종이거든요. 파견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막아놨고 그 다음에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받은 원래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는 노조만 합니다. 노조의 사업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독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선원위 업무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위험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업무가 있습니다. 유해 업무를 이제 간접 고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것도 막아놨고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생명 건강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막아놨어요. 그게 옵니다. 주로 이제 의료 쪽과 관계되어 있죠. 분진 작업, 건강관리 수첩,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그 다음에 운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절대 안 되는 것을 막아놨습니다. 자, 요걸 빼고서는 임시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 파견이 뭐냐? 임시 파견은 두 가지예요. 임시 파견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가 출산, 질병 이것 때문에 결혼이 발생했어요. 출산, 질병, 부상.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상을 입으신 거죠. 자리가 비인 거예요.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견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여름에만 바빠요. 우리 회사가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여름에만 이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제 정규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간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파견도 이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구조고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두 번째 문제가 기간의 문제입니다. 이 파견 기간이 몇 년까지인 거냐?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 파견은 무조건 안 되고, 그죠? 무조건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파견 기간을 보자, 그죠? 자, 상시 파견의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임시 파견 할 때, 임시 파견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왔죠. 임시 파견 시에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그런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 왜냐하면 이제 그 노조 조합원의 일자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임시 파견은. 자,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상시 파견 이제 파견 기간 보겠습니다. 파견 기간은 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최대 파견 기간이, 연장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근데 파견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1년 이내에 이제 파견을 해야 되고, 이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한 최대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단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고령자, 역시. 자, 고령자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을 초과해서 파견 보내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이제 예외로 만들어 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2년까지만 가능하다. 상시 파견은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임시 파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출산 질병 때문에 이제 파견 보내신 거죠. 요거는 그 사유에서의 필요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부상 입은 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파견할 수 있는 거죠. 돌아왔는데 파견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시적 간헐적 업무는 3개월 이내입니다. 이제 만약에 일시적 업무라고 해놓고 1년 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막을 게 해서 일시적 업무니까 3개월까지만 인정해 줄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데 딱 1회 안에서 요거는요. 요거는 횟수 제한이 있어요. 자, 1회 안에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최대 하게 되면 이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3 플러스 3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견의 내용인데 만약에 얘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파견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떤 구조일까요? 절대 파견 금지 업무인데 파견한 겁니다. 일시적 간헐적 업무인데 6개월을 초과했어요. 이건데 사유효소 기간 끝나고 나서 또 파견하고 있습니다. 요건데 2년을 초과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그 다음에 요 불법에다가 플러스. 요걸 위반했다? 다 불법이에요. 또 불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허가를 안 받았어요. 파견업체가. 이것도 불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 파견을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호장을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역시 잘 보호가 안 돼요. 인정하는 파견인 거죠. 근데 불법이 된 겁니다. 예, 불법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원래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고용해야 됩니다. 불법 확인했을 경우에. 요건 간주가 아니에요. 아까 기간제는 간주였죠. 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용사업주 네가 파견노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의무를 만들어두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것이 필요는 없고 불법 확인인 경우에는 고용해야 된다. 이제 사용사업주가 그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의를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불법 확인인 경우에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당신한테 고용되기 싫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직접 고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그때는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다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시행령으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가 밑에 그냥 적어놨어요. 이 사용사업주가 이제 소위 말로 망한 거예요. 그냥 파산 선고, 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뭐 도산 이런 것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재사변 이런 식의 사유 때문에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도 직접 고용 의무를 면제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불법 확인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약간 1차형 치고는 어려운 판례긴 한데 2차형에서 되게 중요한 판례였죠. 이미 2차로 나왔었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사업주가 불법적인 파견하게 되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고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과태료 부과 끝나는 거냐 문제예요. 원래 과태료 부과거든요. 그럼 과태료 부과 받고 그냥 나는 고용하지 않을 거야.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 근로자의 고용이 너무 불안정해져요. 얘가 고용을 안 하고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당신은 고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 요분의 고용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게 뭐냐 이거죠. 이게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건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다 이런 견해도 있었어요. 이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사업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공법적으로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가 끝나는 거 이런 조항이다 이해를 했지만 최근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 입장은 이건 사업상 청구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파견 근로자가 원래는 사용사업주가 당신을 고용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판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물건을 주고파는 판결도 있겠지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판결로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세요. 이런 판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청구할 수 있어요. 사업상으로.
그래서 이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법원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한 거기 때문에 고용된 거예요. 이때부터 고용된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의무장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고 사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판결이 되게 되면은 고용이 된 거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고용한 게 아닌 거죠. 의무니까 이게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고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때는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직 고용된 건 아니니까 당신이 고용했으면 나한테 줬을 임금 상당의 손배를 달라,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조항 자체가 공법상의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사업상의 청구권을 이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요 밑에 판례가 이게 2년 전 2차 문제였어요, 이게 실제로. 자, 아까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이 파견 근로자가. 나 당신한테 고용되지 않을 거예요 하게 되면은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사람이 파견 사업주한테 사직을 한 거예요, 사직을요. 그 다음에 파견 사업주가 이 사람을 해고한 겁니다. 파견 사업주가 이 사람을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파견 사업주한테 사직서를 냈네? 사직서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명시적으로 이 사람이 고용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한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례에서는, 명시적 반대 의사는 여기서 여기로. 내가 당신한테 고용되는 걸 반대합니다. 이걸 표시하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사직했다든지, 이 사람이 해고했다든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요 사람이 고용해야 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이 사람이 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사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고용을 해야 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 거다. 그게 우리 판례입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하나 빠진 게 있긴 해요. 뭔가 하면은, 그러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원래 우리 법에서는요, 그냥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거만 나와 있지,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 무기계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원래 계약직도 직접 고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용이 보호가 되게요. 원칙은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이제 판례들이 엮여 있는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래도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 4번부터 볼게요. 4번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뭐 엄청 많아요,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문제, 근로조건은요? 이제 근로조건은 이제 과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체결해서 여기만 돈을 주면 여기가 임금 주는 구조인데, 이제 자기가 고용했으니까 이제 돈을 줘야 됩니다. 얼마나 줘야 되냐, 그죠? 그게 첫 번째가 4번입니다. 자, 자기 사업장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여기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규를 따릅니다. 근데 그런 근로자가 없어요. 자기 사업주에는요. 자기 사업장에는.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기존 근로조건보다는 낮추지 마라. 자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 역시 자기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를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파견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세요.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노력하세요. 그냥 이것도 노력 의무. 자, 워낙 이게 파견 자체가 간접 고용의 문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허가제입니다. 파견은요.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는 허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거, 원래 안 되는 거지만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허가라는 것이. 그래서 허가제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가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허가 유예기간은 또 3년이고요. 한 번 더가 아니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허가 기간도 3년이에요. 그 사업 개시하거나 혹은 여기서 중요사항 변경할 때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필요. 근데 이제 모든 거 바뀔 때마다 허가 받긴 그렇죠. 그래서 중요사항 외의 사항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은 이제 중요사항 변경과 사업 개시할 때는 허가, 중요사항이 아닌 거다 할 때는 신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겸업을 금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식품적계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이 업체들은. 그래서 이 업체들은
겸업하게 되면은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적개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명의대 금지합니다. 명의대 금지. 그 다음에 쟁행이라고 있어요. 쟁행하는 사업장에서 이미 있는 파견근로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쟁행 때문에 파견을 새로 보내는 것, 요거는 대체근로의 금지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요. 쟁행 사업장에 파견을 새로 보내는 것, 요건 금지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정리해고 하는 다음에 2년 동안은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동의했습니다. 혹은 과반수의 대표자가 동의했어요. 그때는 2년을 6개월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게 대표 동의 시에는 6개월로 단축이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아주 뭐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 답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요. 그래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가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파견 계약. 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서면으로 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 별로 파견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원칙은요. 원칙은 파견 근로자 별로 파견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대량적으로 이렇게 파견 근로자를 파견 보내시는 거죠. 똑같은 내용으로. 그때는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파견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파견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맨 밑에 기출된가 보겠습니다. 당구장 표시해놓고 파견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파견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 포함돼야 될까요?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 임금 주는 거는 이제 파견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에 주는 거니까 이건 파견 계약서에 포함돼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사업주도 이제 그 파견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를 이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사업주나 파견 근로자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하고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차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혹시 계약할 때 그런 거 안 되도록 미리 정보를 알려주도록 그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제공해야 될 정보 내용들이 있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자, 차별 처우 금지는 말씀드린 대로 사용사업주에서 동종사업물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비교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 근데 최근에 뭐 재밌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뭔가 하면은 사용사업주가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파견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가 동종사업물을 수행하고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해서 이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겠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파견 사용사업주가 있고 여기가 파견 사업주가 있어요. 여기에 파견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거죠. 근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파견 사업주입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파견 사업주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은 여기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임금에 대한 책임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얘하고 나하고 이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임금 차익분이 생겼다. 이게 일종의 불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구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는 파견 사업주고 임금을 지급해야 될 것도 이 파견 사업주인데 임금을 지금 차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불법에 따른 손배를 청구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불법에 따른 손배를 이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냐 그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판례가요. 이 사람이 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람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 같은 일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관여한 거죠. 차별이 생기도록 관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차별이 발생하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파견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걸 알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법에 따른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임금에 대한 책임은 원래 사용사업주가 아니고 파견사업주인데 이런 경우에는 불법에 따른 손배 책임을 사용사업주가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해서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뭐 성별, 종교, 사회신분, 뭐 정당한 노조활동 이걸 이유로 해서 파견계약을 해지는 안 되고요. 사용사업주가. 근데 파견사업주는 해지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했습니다. 혹은 파견법 위반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때는 파견계약을 파견사업주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의지만 아무도 안 하죠. 누가 파견사업주가 해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갑과을의 관계에서 의리 계약을 해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상세히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파견근로자가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뭔가를 뭐 조치를 쳐야 되고 얘도 조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복잡한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나올 것들만 보겠습니다. 10번. 자, 파견사업주가 강구해야 될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강구조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기출된 거 중심으로 볼게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사업주가 누구나 고용하는데 내가 당신을 그냥 우리한테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파견하는 거다, 사용하는 거다, 고용하는 거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파견 근로자로서 이제 고용하는 겁니다. 이걸 미리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고용한 근로자가 있어요. 파견사업주가. 이미 고용한 근로자인데 이 사람을 파견하려고 그래요. 이 경우에도 당연히 미리 그 지시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미 고용한 근로자니까 파견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이제 파견 근로자한테 너 만약에 고용계약 끝나더라도 사용사업주에 고용되면 안 돼. 이런 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오히려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사업주에 고용되는 거 막는 근로계약 이걸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업조건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파견 근로자는 두 번째,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에 대한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 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에 대한 내역 제시. 한편으로 이제 중간 착취 같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견 사업주는 파견 관리 책임자를 이제 해야 되고요. 사용 사업주는 사용 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견사업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모르시면 무조건 3년 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11번 사용사업주. 사용사업주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용사업주는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파견근로자가 고충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견근로자는 그 사용사업주 근로자가 아닌 거죠. 파견사업주 근로자인데 고충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는 요 사실을, 고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이제 신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12번입니다. 12번. 12번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일단 보셔야 돼요. 타사업주인 거죠. 얘도 사업주고 얘라고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파견업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얘도 사업주고 얘도 사업주예요. 근데 만약에 얘나 얘가 근로기준법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자, 근로기준법 위반하게 되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둘 다 사업주거든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원칙은 양자입니다. 둘 다예요. 둘 다 사업주기 때문에 얘도 책임지는 거고 얘도 책임지는 겁니다. 원칙. 원칙은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모두가 사용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돼요. 그래서 원칙은 그런데 분화를 시키게 되면 계약 관련된 문제는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련된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문제는 파견사업주, 시간과 쉬는 문제는 사용사업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 문제는 이제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 그다음에 시간 문제, 시간,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 그런 구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급휴가예요. 휴가는 그러면 사용사업주, 유급은요 파견사업주 그런 겁니다. 돈 문제는 파견사업주, 쉬는 문제는 이제 사용사업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사업주도 안전비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전비용 의무는 계약상의 그런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사용하는 사업주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안전비용 의무라고 하는 채무를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사용사업주에 기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가 파견료를 안 준 거죠. 그것 때문에 안 준 거다 할 때는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게 산안법이에요.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자, 산안법도 사용자로서 책임 부과하고 있거든요. 둘 다 사업주예요. 사업주. 그럼 누가 사업주인 거냐? 산안법에서는. 요거는 사용사업주입니다. 원칙은 사용사업주예요. 아까 근로기준법은 원칙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둘 다였고 이제 분화가 됐었죠. 여기서는 원칙은 사용사업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사업주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안법의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사업주고요. 단지 우리가 건강진단 할 때 일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보통 하는 진단. 그것들은 파견사업주가 해당해서 그 일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산안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내용을 포함해서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를 사업주로 봐가지고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데 파견 계약 자체가 산안법 위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책임진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밑에 참고하는 내용은 이게 2차용 문제긴 한데 1차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시라고 적어둔 겁니다. 자, 뭔가 하면은 그러면 파견은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상시 파견은 제조업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상시 파견이죠. 상시 파견은 제조업의 생산 운영 업무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시 파견을 하고 싶은데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청업체가 이제 하청업체랑 죄송해요. 원하청 관계는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요즘은 이제 일본 색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도급 계약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를 보통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이제 협력하자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도급계약체를 하죠.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파견 계약이 아니고요. 왜냐면 파견을 못 해요. 이 경우는. 뭐 임시 파견은 가능하지만 상시 파견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청 이 협력업체가 자기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게 지휘 감독할 때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 사용을 상당히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돼요. 아까 파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 파견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겁니다. 이게 파견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파견이 되는 거예요. 파견. 그럼 이 파견은 100% 불법입니다. 이게. 왜요? 파견은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파견이 되게 되면 얘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견이냐, 적법한 파견인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불법 파견인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혹은 위장 도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장 도급. 도급인데 위장한 거죠. 이게. 도급이 아닌데 위장적으로 도급을 한 거죠. 이게. 자, 그럼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도급계약이냐, 파견계약이냐, 이 핵심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실질이죠. 이걸 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 계약일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을 보는 거죠고요. 자, 실질을 보는데 핵심은요. 만약에 하청업체가 이 사람을 사용도 하고 있으면 이건 도급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하청업체가 아니고 원청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파견이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징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하는 징표 만들어 가지고 이 징표를 종합해 가지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서 파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이걸 판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 판단, 이게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파견인지 도급인지는 실질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파견 원청업체 제3자죠. 제3자는 원청업체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면 파견, 그게 징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청업체가 만약에 지휘감독하고 있다 때는 이게 도급이 되겠죠. 그게 세 가지 징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하청업체가 다 하고 있다 때는 이제 파견이 아니겠죠. 근데 원청업체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때는 파견이 되는 거죠.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구조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판례가 끊이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2차에 스케줄이 한번 됐고요.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파견과 기간제법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1차용도 중요하지만 2차로서도 여러 가지 보셔야 되고요. 이제 다음 내용들부터는 2차는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 법부터는 1차만 나올 겁니다. 이 산안법도 뭐 2차까지 들어가는데 산안법이 뭐 2차에서 나올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1차용으로 이해하시고서 찍기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으신 분들도 10분 쉬었다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쉴게요.